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용산 시대를 열며 국정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에 지지율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하는데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상원은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몇몇 선거구에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뉴저지주에서 승리해 26년 만에 첫 한국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은 밤 영등포역 탈선 사고 현장에서 철도 안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오봉역 사고 유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역사안 사무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유멸 포털 사이트 안전거래라고 속여 가짜 링크를 발송하거나 대포 통장 여러 개를 돌려쓰는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YTN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공개합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동생이 검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수억 원의 돈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YTN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광주와 대구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용산 시대를 열었고 외교와 안보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전국 속 각종 돌출 악재와 싸우며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지난 6개월을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 첫 출근길. 열심히 한번 신나게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신나게 일하자고 외쳤습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등 전 정부 정책을 폐기하며 시장과 민간 주도로 탈바꿈에 나섰습니다. 매일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회견,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서울 곳곳 깜짝 나들이까지 파격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안보 동맹을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밀월 기간은 반짝,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검찰 편중 지적 등 인사 문제로 야금야금 균열이 생기더니 첫 해외 일정부터 민간인 사적 수행 논란으로 지지율 30%대가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 속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까지 포착됐습니다. 취임 100일 윤 대통령은 군골 쇄신을 외치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50여 명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선후 태도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 약자 복지로 안정감을 찾으며 지지율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어진 유엔 총회 등 순방에서 48초 한미 정상 환담 이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성과를 뒤덮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수사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며 여소야대 정국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과제도 첩첩산중, 글로벌 복합 위기에 민생 경제는 숨통이 트이지 않고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사후 조치에 앞장섰지만 책임자 경질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각종 돌출 악재와 마주하며 취임 6개월을 보냈습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경제 청사진을 그리고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한 국정의 포석을 놓은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로 취임 6개월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라는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1%, 부정평가는 64.9%를 기록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에서 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4%, 부정평가가 59.7%로 집계됐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은 28.7%, 부정은 63.5%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3사 모두 부정평가가 70% 안팎을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율 중인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4박 6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예정된 외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영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데 대북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동맹 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윤석열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해 글로벌 재계 협의체인 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15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에너지와 안보, 보건 세션에서 2차례 발언합니다. 이 밖에 현지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나 글로벌 CEO 면담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순방을 계기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 일정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공식 회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외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은 각각 확정됐고 귀국 후인 17일, 18일에는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과 한 스페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주최 국가가 마련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순방 동안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한미일이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로 내다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원 선거 결과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정부 여당에 불리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투표는 어제 끝났는데요. 개표는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의 경우 이 435석 가운데 40석가량은 아직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공화당 203석, 민주당 187석으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원 과반인 218석까지 15석밖에 남지 않아 공화당의 하원 선거 승리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w tonight, we built upon those gains 2 years ago,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이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승리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공화당이 10석 안팎으로 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레드웨이브, 공화당 압승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상원 선거 승자가 판가름 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 49석, 민주당 48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합지로 분류됐던 조지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선거는 결국 이 세 곳 가운데 두 곳을 가져가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50대 50으로 끝나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조지아주가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 당선자를 가리게 돼 만약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나씩 나눠 갖게 될 경우 상원 주도권의 향방은 다음 달까지 판가름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간선거는 워낙 정부 여당에 불리해 고전이 예상됐는데 의외로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다음 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예상했던 공화당 압승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김이 조금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공화당 내 트럼프 경쟁자로 여겨졌던 드샌티스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대안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낮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반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도 30km로 솟구쳐 마하 6의 속도로 약 29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알섬이 아닌 다른 무인섬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사일 탄착 지점 인근에서 일부 항공기 활동도 포착됐는데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계된 활동인지는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입니다. 합참은 지난 7일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기동이 없는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모의 훈련이지만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이루어지는 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계속 명분을 얘기하는데 그중에는 그나마 좀 더 납득이 가는 명분이 있고 명분이 사실상 없는 명분도 있었죠. 그간 굉장히 고비용을 들이면서 긴장을 조성을 했는데 중간에 쉼으로써 다시 그것이 휴지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종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7차 핵실험까지 가고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아파트 가정집을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온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혹시 관련된 물증이나 이런 것들 확보된 바 있을까요? 저희 인원이 많아요. 현재 주차장 관리 기록이나 차량 출입 기록 확보됐습니까? 정 실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사는 아파트 내부와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또 최근 차량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합쳐 1억 4천만 원어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명절 떡값이나 유 전 본부장이 차린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씩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선 민간 사업자들에게 업무상 알게 된 사업 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뒷돈 5천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변호인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이미 정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에 맞출 수 없다며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 부원장의 경우 소환 통보도 하기 전에 바로 체포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지분을 공동 소유했다는 내용도 담긴 거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착 관계로 똘똘 뭉친 이들이 개발 사업 관련 특혜와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형제처럼 지내며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공동 소유한 정황도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약속받았다던 700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하곤 실제 400억 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까지 3명의 공동 몫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같은 지분 구조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 민간업자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절반인 24.5%가 이들 3인방의 소유라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도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이 영장에 적시된 건 정 실장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려 공모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진 않았지만 자금 용처와 이 대표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불법 자금 수사는 결국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과잉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번 수사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내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민주당은 당당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현장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용산구청이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인근 불법 건축물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턴 호텔의 대표이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호텔 건물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 3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무려 7군데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호텔 본관 뒤편 무단 증축된 테라스가 참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더욱 비좁게 만들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수본은 호텔 운영과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해 불법 건축물과 참사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최근 해밀턴 호텔 등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무단 증축을 확인하고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참사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그 사이 해밀턴 호텔은 10년간 4억 5천만여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면피성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구청과 호텔 사이 유착이 있었는지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미 입건된 1차 책임자들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안전법은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어디로 더 뻗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를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는데 부실한 조치로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수사를 진행한 뒤 판단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지휘부의 집무실 자료와 휴대전화도 확보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이미 입건된 1차 책임자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부를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해 결정한 거라며 소방 대응 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수사 비판에 맞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경찰. 경찰 지휘부는 물론 행안부, 대통령실 등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교섭단체 대표들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확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등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루 전에 있었던 웃기고 있네 필담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의 난타전이 계속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심사를 위해 모인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하루 전 있었던 웃기고 있네 필담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국회법상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다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일탈을 야당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탈으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께서는 징계조차라도 그리고 업무 배제조차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은혜 수석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순방 준비로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김은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후암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뭐라 하는 거는 좀 대통령실 예산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500억 원이면 된다는 대통령실과 이걸 엄호하는 국민의힘, 1조 원 이상 들 것이라는 야당 사이 뜨거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직간접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 넘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실장님. 예. 저희는 500억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제가 500억 자료를 좀 보니까 넘는 걸로. 517억입니다. 예. 가뜩이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필담 논란까지 터지면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심사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은 밤 영등포역 탈선 사고 현장에서 철도 안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은 오봉역 사고 유가족에게 사과 먼저 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역사안 사무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10시 무공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 승차장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고 현장에서 연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 노동조합은 늦은 밤 직원들을 붙잡아둘 것이 아니라 오봉역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디가 있어야 합니까? 유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오봉역 현장을 직접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원 장관을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강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30분 가까이 회의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노조 사이 언쟁도 벌어졌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봉역 사고 당시 2인 1조 수칙이 지켜졌고 현장에는 안전통로도 확보가 돼 있었는데 작업자가 수칙을 어기고 이곳을 벗어나 작업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노조 측은 장애물 때문에 안전통로가 유명무실했고 2인 1조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추가 안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코레일 요청을 번번이 거절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돌아가신 자리에 분명히 1m 이상 떨어진 자리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판 작업을 할 때는 그 도보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인력까지 출동한 뒤 노조는 철수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짤막한 유감 표명만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잇따라서 우리 승객들의 불편 그리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 사고들이 나서 감독부처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밤에 열린 간담회, 열띤 고성은 오갔지만 취지와 달리 진지한 안전대책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열차가 사고 구간에 진입하기 전 선로가 이미 파손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초동 조사 결과 사고 열차보다 4분 앞서 사고 구간을 운행한 선행 열차가 지나가면서 선로가 파손된 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긴급 안전 권고를 발행했습니다. YTN은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보자인 회장 동생은 검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의 종착지로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등장하는데요. 검찰 수사관은 반론권을 주겠다는데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상한 돈의 흐름,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인 친형과 10여 년간 함께 일한 A씨. 지난 2003년 이후 건설 외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회장이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내 본 자리 앞에서 이제 통보를 하니까 A씨는 검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결국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동문인 회장 측근의 남동생에게 돈을 건네 검찰 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표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는데 액수가 무려 5억 5천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을 1억짜리로 해서 한 3매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천짜리 수표로 해서 4번인가 주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주고 그랬죠.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줬지 않았나 보네요. A씨와 회장 측근의 남동생이 돈을 건넨 정황은 여러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YTN과 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한 회장 측근 남동생은 A씨 지인과 대화에서 회장이 돈을 줬고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표로 보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A씨의 또 다른 형도 A씨에게 대검을 언급하며 조용히 일 처리를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덮는 대가로 중견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은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YTN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 4명이 다쳤고 도로에 화물이 떨어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경 전문점에 SUV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휴게소 부근. 대형 트레일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화물 적재 공간의 양쪽 옆문이 날개처럼 열리는 윙바디 탑차에 실려있던 택배 화물은 도로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25톤 트레일러와 11.5톤 탑차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은 3개 차로 가운데 3차로와 갓길을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했고 이로 인해 1시간 정도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이랑 이제 윙바디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니까 트레일러는 꺾여 있고 탑차는 다 찢어져 있고 완전히 그냥 뭐 박스 널려져 있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로 2km 뒤 지점에서도 화물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바다에서도 어선끼리 부딪혀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거제대교 앞바다에서 7.9톤 어선과 9.8톤 어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도로변 안경 전문점의 정문과 대형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SUV 차량이 안경 전문점으로 갑자기 돌진하면서 50대 운전자와 점퍼 안에 있던 30대 손님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지병으로 인해 사고 직전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 분양률을 보이던 서울 민간 아파트도 100가구 가운데 7가구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140가구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난 7월 준공했는데 입주율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양 당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에서 18억 원 수준으로 높았는데도 모두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치솟고 임차 수요가 줄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맞춰서 그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에 원하는 만큼 전세가가 맞춰지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86.5%로 8월 89.1%에 이어 2달 연속 90% 미만입니다. 전국은 72.6%로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래 절벽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이나 세입자 확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수분양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입주 증가뿐 아니라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초기 분양 기간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수 비율을 뜻하는 초기 분양률 역시 내림세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92.7%로 직전 분기보다 7.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82.3%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해지고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론까지 제기되면서 청약시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미입주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계에도 걱정거리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자금 수급과 향후 예정 분양 물량 등 계획을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4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에 2~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8도, 청주 7.1도, 광주는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과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6개월을 맞습니다. 용산시대를 열며 국정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지지율은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하는데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상원은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몇몇 선거구에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승리해 26년 만에 첫 한국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 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유명 포털 사이트 안전거래라고 속여 가짜 링크를 발송하거나 대포통장 여러 개를 돌려 쓰는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YTN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공개합니다. 안화골절 수술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1%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카타르 월드컵 출전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 실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대표 비서실에도 수사팀을 보내 4시간여 대치한 끝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 실장 사무실이 있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 실장은 과거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일할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뒷돈 1억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 대치가 이어집니다. 4시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 본관에 있는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임의 제출 제안에 검찰은 9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결국 강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민주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 할 때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다, 탄핵해야 한다는 반응 등 여당 내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만으로 단독 추진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여야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81명 명의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마약 범죄 단속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단속에 강조한 나머지 시민 안전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그거는 서로 별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3당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끝없이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득 작업들. 반면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만 불러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부실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지켜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꼬리 자르기식 책임 떠넘기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들에게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이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서 인파를 관리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처음에 있던 이태원 참사 관련 언급이 통째로 빠졌는데요. 참사인지 사고인지를 규정할 수 없어 아예 빼버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군중관리, 공공안전 분야 등 민간 전문가 12명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인파관리 대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1일 만입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이 무색하게 경찰은 이태원 참사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사고라고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이 회의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회의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전 다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와 경찰의 현장 조치 문제점을 살펴본다고 한 부분도 통째로 사라지고 대신 인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란 말이 추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인지 사고인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일까 봐 보도자료를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윤 청장은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마친 뒤 YTN 취재진과 만나 보도자료 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성하겠다고 밝힌 경찰. 용어 선정 때문에 이태원 참사 언급 부분을 통째로 빼버린 건 지나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헬로윈 인파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용산경찰서 정복과장 A씨와 112 상황실장,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3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일 정보 보고서는 보고 뒤 바로 삭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면서 사무실 PC에 저장된 보고서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3팀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 근무를 했는데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밀턴 호텔 등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8시간 동안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밀턴 호텔과 호텔 대표이사의 자택, 참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이 참사가 발생한 현장을 더 비좁게 만든 것으로 보고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입건했습니다. 또 용산구청이 참사 현장 주변 불법 건축물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사와의 연관성을 따져본 뒤 수사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50명이 넘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예고한 112 신고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사 위험을 알리는 표현만 9번에 달했지만 경찰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용산구청은 헬로윈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됐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각 정부 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팩트에 따라 진행된 문제인 것이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과 참사 희생자 피해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당일 그 경찰이나 서울시 용산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그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오원춘 사건에서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서초구가 사전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4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상당수 입건자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상자 사이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국가배상 관련 재판에서도 주요 근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방기함으로 인해서 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피고를 우선 이제 대한민국 안에 당연히 행정안전부랑 경찰이 포함이 되겠죠. 서울시 용산구로 정하고서 이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각 기관 책임자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6개월을 맞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은 4년 6개월은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인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아쉬운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6개월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만 1년이 됐다면서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영선의 대통령을 무대로 부른 데는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성립시켜 주었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투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정책은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할당 관세 0% 조정으로 고물가 타격을 줄였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산업 원자재는 물론 생필품과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며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잘 하고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런 상태니까 없겠죠.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다만 수입 생필품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오히려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연착륙 시도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것도 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서 경영상의 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경쟁력 약화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개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고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방위산업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성공하며 올해만 2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외 악재를 딛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일정을 소개하며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순방의 의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 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 외교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 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윤석열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북한의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등 국내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일정 위주로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앞설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는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CNN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현재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187석, 공화당이 203석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218석 과반 이상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은 예상대로 초박빙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현재 두 당의 상원 의석을 각각 50석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조지아주는 양당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거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2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승리하면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 3지구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하며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한국 이름 순자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 의원이 선거 승리를 선언했고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선두를 달리는 등 한국계 현역 하원 의원 4명 모두 연임이 유력할 거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3시 31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5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입니다.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비 지휘소 연습, 태극 연습을 비난하고 있고 현재 미국 중간선거 개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재개 의도가 주목됩니다. 네,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 규모 지난해 2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YTN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수백 명인데 사기범들은 특정 계좌를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가방과 청바지 등 의류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골프채, 외국 화폐까지 사기 물품은 다양합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거주지를 물어본 뒤 최대한 먼 곳에 산다고 말해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줍니다. 실제와 똑같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에 네이버 페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가짜입니다. 일단은 웹사이트 링크부터 네이버 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네이버 사이트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이거 하면은 얼마까지 적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반복되면서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수법과 계좌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YTN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공개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현재 확인된 것만 모두 11개.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 간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명의로 사기를 당한 사람 보면은 여러 개의 카톡 아이디가 있고 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부 계좌로 달라고 하니까 이게 조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기범들은 처음 2-3개로 시작한 사기은행 계좌를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자 계좌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잡히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좀 더 솔직히 이런 사기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면은 더 많은 피해를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 네. 지난해에만 3,6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판박이처럼 똑같은 인터넷 결제 사이트와 돌려쓰기 사기은행 계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범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경기 성남시 순회동 일대에 잇따라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경찰관이 권총으로 사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성남시 순회 지하차도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멧돼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실탄 3발을 쏴 사살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쯤에는 분당 중앙공원에서 멧돼지 8마리가 보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출동 소방대원들이 한 마리를 발견해 엽사에게 인계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탄진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와 11.5톤짜리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3차선과 4차선을 가던 화물차끼리 추돌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미성년 학원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이 학교만큼이나 많이 찾고 의지하는 학원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나 관리가 없어서 성범죄 사각지대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거로 조사된 50대 A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매 2명을 각각 5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위력으로 성관계하고 추행했으며 다른 학원생 2명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은 데다 특히 피해자 자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그 취약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일부는 성적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라며 죄책에 맞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어 범죄 책임이 더 무거운데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2살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원이라는 곳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만큼 아이들이 많이 찾고 의지하는 곳인데도 종사자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관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한 중입니다.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용자 56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내 개인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앞두고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개인 택시 부재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이번 대책으로 택시는 7,000대, 버스는 수송력이 8,000명 가까이 증진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동통신 3사의 민간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서비스를 앱에서 제공해 편의점과 영화관, 국내선 공항 등에서 앱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빈집 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전라남도의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좋은 해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또 주민과 귀촌인 사이의 소통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해남 땅끝에 있는 마을이 산뜻하게 단장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홍가시 나무가 가지런하게 심어지고 정원과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60여 가구 가운데 19가구가 귀촌했는데 마을을 가꾸면서 주민끼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청정마을 사회, 마을 울력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소통과 단결, 협동, 협력을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으뜸마을에 선정되면 3년 동안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겁나 시원하게 줬어요. 아주 잘했구만. 온 몸이 다 줬어. 마사지 해줄게.
아니 나는 관절이 있으니까 다리가 제일 불편해요. 전라남도는 민박 간담회에 이어 으뜸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주민 좌담회도 열어 풀뿌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한테 할 말이 계시면은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하고 꾸짖을 거 있으면은 또 제가 경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 우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꼭 필요한 으뜸마을 사업 대상은 2천여 곳.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은 마을의 경쟁력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주는 주정에 물을 섞은 희석식이고 곡류로 만든 밑술을 가열해 증발하는 액체를 모은 걸 증류소주라고 합니다. 최근 이 증류식 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미와 전통 누룩, 복분자를 이용해서 전통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증류주는 만들기 까다롭고 시간과 일손이 더 들어 값이 비싼 고급술. 코로나19에 따른 홈술족의 증가와 젊은 층의 기후 변화로 고급 증류주 판매가 늘자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도입해 고급 증류주 생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여주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쌀과 저희가 직접 재배한 복분자를 이용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술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약 재료인 숙지황과 쌀로 전통 증류주를 만듭니다. 역시 농진청이 개발한 누룩 효모와 발효 기술을 활용하는데 알코올 도수를 낮춰 젊은 층 기호에 맞췄습니다. 층살 발효법의 제일 좋은 점은 짧은 시간 내에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전통 방식 오랫동안 만드는 방법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국내 소주는 거의 전부 희석식으로 수입 농산물과 주정으로 만듭니다. 증류 소주는 전체 소주 시장의 0.5%에 불과한데 최근 증류주가 인기를 얻자 당국이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증류 소주 제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조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 증류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만 대체해도 연간 3만 6천 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장기 기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뇌사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장기를 이웃 국가끼리 공유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논의에 나선 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뇌사자 장기 기증은 442건. 인구 100만 명 가운데 8.5명 정도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많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장기 기증과 이식 수술 전문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경계를 넘어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장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과 유럽의 8개 나라에서는 협력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동아시아가 다시 한번 화합과 또 서로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장기 기증과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망 후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우리나라 응답자의 34%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 기증 연합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가장 많았지만 일본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最終的には非常に医学的に重要なことなので、ぜひ将来的には
実現させ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 간 장기개정 협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도 가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1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에 두세 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경기도와 충남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8도, 청주 7.1도, 광주는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19도, 대전과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해가 지면 날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